네,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를 꼭꼭 알려서 뉴스 픽으로 전해주는 시간이죠. 염재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염 기자는 주말에 푹 쉬고 나면 월요일에 출근하기가 좋은 편인가요? 안 좋은 편인가요? 푹 쉴수록 더 안 좋아. 나가기 싫고요. 저도 그래요, 지금. 지난 일주일 내내 쉬었더니 애가 좀 망가진 것 같은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좀 힘차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말에 너무 엽기적인 혹은 너무 놀랄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경종을 다루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오늘은 어떤 걸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? 네, 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 광모 씨가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을 그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 현역 국회의원, 특히 그 국민의힘 정치인이 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인물과 직접 연루된 것은 처음인데요.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곽 씨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는 그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곽상도 의원 측은 곽 씨의 급여는 그 연말 보너스 그리고 고정 급여 외에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에서 3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은 약 2,200에서 2,5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보도 이후에 처음에 곽 의원은 그 성과급으로 알고 있다. 그 아들과 회사 일이라 잘 모른다. 그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국민의힘 화천대유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과정 그 배경에 그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.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에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천대유의 특혜 논란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제가 지금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근 조정위원으로 이제 상임인가요, 상근인가요, 정확히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. 거기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이렇게 퇴직금 안 주고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소송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 달라 이거거든요. 3개월 평균임금 해봤자 사실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한 달에 이제 500만 원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고, 그다음에 조금 받은 사람은 뭐 200만 원도 되고 이래요. 근데 기준이 어쨌든 3개월 월급을 평균 월급 곱하고 해가지고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은 대리 월급으로 250만 원밖에 안 받았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250은 그냥 껌값이고 실질적으로는 50억이라고 하는 퇴직금을 받았더라. 네. 근데 이 회사는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회사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의 퇴직금은 통상 1억 3천 정도가 최고였더라. 그러면 이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50억이나 되는 돈을 주었을까? 보통 어떤 기업에서 월급을 산정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30배를 해야지 뭐 좀 수치가 많이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됐습니까? 무슨 일이 됐을까요? 저는 제가 지금 대리급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이거는 뭐 거의 CEO보다 더 많은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합당할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득을 잘 받았을 거,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성공을 해서 이득을 받았을 것 같아. 근데 이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나눠주는 과정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. 이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곽상도 아들이 50억이다. 너무 신기했고요. 결국 곽상도 의원은 제명됐어요. 그 국민의힘에서. 그렇죠? 네. 잘 모르는군요. 그래서 지금 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곽 의원에 대해서 그 일단은 그 대구시당에 곽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그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, 하지만 그 대장동 게이트는 그 서민들의 뭐 분양 대금을 가로챈 당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로서 뭐 여야 그 누구든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약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밝혀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답니까? 그런 것도 모릅니까?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회의를 엄청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지. 자, 좋아요.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 정확히 좀 밝혔으면 좋겠고, 뭐 이러니까 뭐 여야 전부 다 해먹은 놈들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
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퉁쳐서 뭉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하는 건 좋지도 않고요. 정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? 네,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틀간 이어진 호남 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이 지사는 지난 25일 치러진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득표율 46.95%로 그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 0.17%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내줬는데요. 이튿날인 어제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.55% 득표율을 보이면서 그 38.48%를 얻은 이전 대표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. 그 결과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는 53.01%로 1위로 그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. 이에 그 대장동 의혹을 발판으로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렸던 이전 대표는 그 이 지사와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그런가 하면 5위를 기록한 김두관 의원은 전북 경선 발표 직후에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김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 그 이 지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 그 민주당 경선이 좀 사실은 관심이었습니다. 왜냐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,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치명타를 입을 것인가. 이게 또 정세균 후보의 텃밭이었던 전북 쪽의 인심을 얼마나 얻어올 것인가. 또 이낙연 후보의 지지 기반이죠, 전남이. 그쪽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.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광주 전남 선거인단 수가 127,823명이고 이 중에 투표수는 71,835명, 즉 투표율이 56.2%였어요. 근데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588표, 김두관이 56표, 이낙연이 600표.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50%를 못 넘었습니다. 45.97%.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또 역시 50을 못 넘어서 46.98%. 물론 1등은 하지만 이 뒤를 이낙연 후보가 쫓고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전국 대의원 투표보다 앞섰어요. 한 1% 정도? 1% 정도 지금 앞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1%는 안 되는군요. 이거는 0.몇 % 정도 이렇게 앞선 걸로 나옵니다. 자, 이러면서 뭐 유선 전화 신청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김두관 투표, 이낙연 투표가 61.67%고 이재명 후보가 33.33%. 그러니까 이 유선 전화로는 이낙연 후보가 한참 앞섰고요. 광주 전남 최종 집계 결과로는 이재명하고 이낙연 별 차이가 없고 어쨌든 이낙연 이긴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52.9%, 이낙연이 34.2%, 추미애 10%, 김두관 0.7% 이런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김두관은 이제 중간 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표가 또 어떻게 갈지 이제 봐야 된다는 뜻이고 일단 계속해서 50%를 넘고 있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못 넘었다는 것이 좀 의미다.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선전에서 올라갔으니까 좋았다고 웃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괜찮다. 우리 이 정도면 잘한 거다.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? 기자들 사이에서. 일단은 그 이낙연 후보 측이 기대했던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전남에서는 어느 정도 좀 먹혔다? 영향이 있긴 했지만 너무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좀 더 반전을 기대를 했어야 됐는데 전북에서는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가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호남권 민심은 이재명 후보로 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. 근데 이거 두고 내가 보기에는 큰 시한폭탄이에요. 이게 지금. 좀 있으면은 그거 될 거 아닙니까? 이재명 후보가 50%를 뭐 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팀에서 이재명 후보를 나중에 대선 후보 되더라도 깠다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죠.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자, 언론중재법 8인 협의자가 종료되면서 또 협상도 결렬됐다. 뭐 예상된 결과였지만 어떻습니까?
네,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구성된 8인 협의체가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제 그 마지막 회의를 끝난 이후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. 다만 협의체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. 협의체가 끝내 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그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민주당은 앞서 그 여야가 법안 합의를 진행한 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만큼 그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아니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. 이건 누가 말을 못합니까? 나도 합니다. 맨날 내가 하던 말입니다. 이거 하나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서 여야가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? 결국 협의체라고 만들어놨더니 이거 하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? 이게 무슨 말이 돼요? 그래서 이 법의 본질, 이 법이 왜 나오게 됐는지, 현재 지금 법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, 현재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떡같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법이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본인들이 더 잘할 텐데 정말 아주 무슨 언론 기득권 카르텔입니까? 왜 이러십니까?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너무너무 실망스럽고요. 뭐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김필성 변호사님 오시면 한번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.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분은. 너무 유한 거 아니에요? 좋습니다. 네,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오시니까 한번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죠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